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6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운동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화폐 정리 사업이라 그래서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주도가 돼서 벌린 사업인데, 조선의 백동화를 갑을병 등급으로 나눠서 이걸 교환을 해주는데 제대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한 30%밖에 제대로 교환이 안 돼서 국내 상공업이 타격을 받고 금융기관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요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메가타가 나옵니다. 메가타.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고 그 차관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차관을 갚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대구의 서상동과 김광재가 발의하고 국채보상기성회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언론기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이 지원을 해주는데,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간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까지 이제 근대에 대한 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도를 좀 외우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연도. 근데 이게 억지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쉽습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만 한번 추려보면, 일단 중요한 게 한일 병합, 즉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게 1910년이라는 건 금방 외워져요. 연도가 이렇게 10년으로 끝나니까. 그리고 을사늑약도 1905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5년 차이니까 요 을사늑약하고 한일 병합이 된 요 두 개는 그냥 저절로 외워진단 말이에요. 연도가. 근데 강화도 조약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은 좀 알아둬야 돼. 1876년 요거. 만약에 강화도 조약 잘 안 외워지면 이거 두 개라도 외우세요. 이거 두 개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1876. 이제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과 을사늑약 사이에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얘네들은 연도를 제가 적어놨지만 연도를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이 되는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이 잡혀 있으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 중요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냥 그것만 대충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이런 것들은 연도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모군란은 잘 외워진대요. 희한하게. 1882년. 이거하고 이 동학운동 요 두 개는 되게 잘 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자,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지면 그만인데,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핵심 주제 46 이번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핵심 주제 47은 특히 을사늑약을 좀 기준으로 해서 얘 전인지 얘 후인지만 일단 좀 구별을 해놔요. 아셨죠? 그래서 을사늑약 근처네 뭐 이 정도로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핵심 46하고 핵심 47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수업 194페이지 보세요. 자, 네모 1번의 열강의 경제 침탈은 1번 개항 이후의 열강 침탈은 쌍괄호 1번하고 쌍괄호 2번이 나와요. 요 쌍괄호 1번하고 쌍괄호 2번은 일본과 청나라가 어떻게 조선의 상권을 침탈했는지를 볼 거고, 2번 아관파천 이후는 요때는 서양 열강들이 조선의 이권을 어떻게 침탈해 갔는지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 강화도 조약 이후를 보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핵심 39에서 배웠거든요. 핵심 39에 보면 조개지, 거류지 무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 개항장 심리 이내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됐죠. 그래서 이 심리는 4km 정도인데, 이때는 조선 상인들도 중개 무역을 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4km까지는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여기서 물건 떼다가 내륙으로 조선 상인들이 그걸 팔 수 있어가지고 조선 상인들도 이익을 봤는데, 나중에 이게 50리에서 또 100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게 40km예요. 서울 중심에서 인천 중심까지 거의 3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미 한양까지 다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이제 중개 무역도 못하게 되고 상권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은 우리가 미면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선의 쌀을 일본이 가져온 면제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을 중개 쌀로 바꾸다가 나중에는 지들이 직접 만든 면을 또 쌀로 바꿔갑니다. 이때 영국산 면직물이나 일본에서 만든 이 면제품들은 어때요? 기계로 만든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상품이 좋죠. 정교한 반면에 이때 이 조선은 아직 그 간의 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때 국내 면직물업은 이래서 타격을 입습니다. 거의 괴멸되다시피 해요. 자, 그리고 또 쌀을 교환하다 보니까 조선의 쌀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의 쌀값은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이때 뒤에 보면은 반공령 뭐 그런 게 반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은 참 얄밉게도 지금 일본도 한참 산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화가 진행 중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임금을 낮춰야 돼. 임금. 그러니까 싼 노동력으로 산업화에 투입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산업화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올리는 계기가, 자,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게 되죠. 근데 물가를 올리는 가장 큰 계기는 뭐예요? 쌀이었어요. 그 곡식들이에요, 곡식.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산업화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놈들이 얍삽하게 조선의 쌀을 가져다가 일본으로 다 가져다 대니까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임금도 안정되죠. 그래서 물가 및 일본은 곡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물가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피를 쪽쪽 빨아다가 자기들 산업화를 이룩한 거죠. 정말 얄미워 죽겠죠. 그죠? 자, 유효 내용.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요거는 우리가 이모군란을 배운 게 핵심 41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핵심 41에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기억나시죠? 이때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내륙까지 들어와서 다 뭘 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잖아요. 최혜국 대우를 받는 이제 다른 나라 상인들까지 다 내륙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어떤 그 사료에 나오면 청나라 상인들이 막 돌아다녀.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막 장사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모군란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이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상권들을 다 뺏길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인들이 다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와 일본도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최혜국 대우를 얻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지금 외국 상인들끼리 막 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과 치열한 상권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이제 조선 시장을 독점을 하게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한번 들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 내용을 배우냐면, 이렇게 지금 조선 상인들의 상권이 지금 침탈을 당하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지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관 파천 이후에는 이제 조선의 왕이 도망을 갔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달라고 하면 남들 다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이 뺏긴 내용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아. 여기서 우리가 사실 미국이 뭐 금강 채굴권을 가져갔다, 러시아가 뭐 광산 채굴권, 산림 벌채 이런 거를 가져갔다는 거를
제가 기본서에 실어 놓긴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자, 이거 외울 수 없어. 우리 외우지 말자. 이런 거를 시험에 내면 시험 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죠? 이런 것도 못해요. 다만 이거는 알자고. 이거 철도에 관한 얘기만 하나 보자고요. 원래 경인선은 미국이 부설권을 얻고 있었고, 경의선, 이게 경인선이 그 한양하고 인천이고요. 경의선은 한양하고 신의주예요. 경인선과 경의선 철도를 각각 미국과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둘 다 넘겨줍니다. 경부선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철도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을 다 누가 갖고 있던가? 누가 결국은 갖게 됐어? 일본이 갖게 됐어. 이제 그 내용만 알아두면 처음에 어떻게 뭐 경인선 미국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면 힘드니까 무슨 철도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이랑 프랑스가 각각 철도 부설권이 있었는데 다 일본한테 줬구나. 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거. 그래서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결국 다 일본에게 넘어갔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194페이지에서는 출제 빈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일본의 경제 침탈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국채 보상 운동하고 요 화폐 정리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본의 경제 침탈이죠. 자, 볼게요. 화폐 정리 사업, 이거 중요해.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주역이 누구냐? 재정고문 메카타 별표. 화폐 정리 사업이란 이름 나오면 메가타가 나와야 돼. 메가타 어디서 나왔어요? 고문 정치를 실시한 게 러일 전쟁 발발하고 나서 한일 협정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있었잖아요. 스티븐스는 총 맞아 죽었죠. 이제 메가타 이놈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이 목적은 대한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너무 진짜 좀 너무 사람을 열받게 하는 그런 짓을 해요. 내용 봐봐요. 내용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진짜. 자, 봐봐요. 얘네들이 이제 조선에서 화폐로 쓰이고 있는 백동화 등 이런 조선 화폐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눠요. 갑, 을, 병,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면 앞으로 자, 일본이 지정한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돈 상태가 깨끗하면 뭐 100% 다 바꿔주는데 이 을은 이거보다 좀 왜 우리 지폐로 치자면 지폐도 조금 이렇게 뭐 약간 찢어진 거 있고 찢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폐의 상태가 좋으면 다 바꿔주고 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100원짜리 갖고 가면 한 뭐 70원으로 바꿔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병은 아예 교환도 안 해줬어. 병원 갖고 가면 병종, 그러니까 제일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교환을 해주지 않았어요. 병종은.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일부러 조선인 소유의 화폐 등급을 대부분 낮게, 그러니까 병종으로 평가하던가 아니면 상태가 좋은 것도 을종으로 빼가지고 100% 다 교환을 안 해주고 거의 한 100원 있으면 30원까지밖에 그러니까 한 30%밖에 평가가 안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 나라의 GDP가 갑자기 30%로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뭐 GDP가 1000억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300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질 소득, 구매력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30%로 다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내 상공업자들의 자산이 크게 줄어서 당연히 이런 상공업자들이 타격이 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중공업 우리
2차 산업에도 큰 타격을 가했고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몰락해서 일본 제일은행에 예속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옛날에 1000억짜리를 굴리던 나라를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거하고, 그러니까 1000억 규모의 나라를 손으로 주무르는 거하고 300억짜리 나라를 주무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이게 훨씬 쉽지. 규모가 작을수록. 오케이.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같은 거를 사료로 줍니다. 요 내용이나 결과들을 사료로 주고 대부분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이 메가타가 나와요. 메가타. 그러니까 얘 이름을 알아야 돼.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 이름 똑바로 알아두시고. 요거. 한일 협정 제1차 한일 협약 때 고문 정치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요거. 오케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약탈. 토지 약탈은 자, 밑줄 그으세요. 얘 또 알아야 돼.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연도가 지금 나오죠. 얘 봐봐. 얘는 1905년이니까 을사늑약 즈음에서 한 거야. 요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을사늑약을 좀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을사늑약 즈음에서 했구나. 그 정도. 이거는 을사늑약하고 한일병합 사이에 했구나. 1908년이니까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라는 거야. 느끼라는 거야. 요게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했구나. 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요거는 조선인들의 토지를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싸게 사던가 아니면 뺏거나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 놓고 이제 일본인들 중에서 조선으로 와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일본인들한테 싸게 주는 거예요. 조선인들한테 토지를 뺏어서 얘네들 해서 일본인 지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특혜와 지원들을 받아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러일 전쟁 중에서 요 한일 협정서 전에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라고 있었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어떤 거야? 이 러일 전쟁 할 때 군사 시설이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핑계를 대고 강제로 군용지나 철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유지나 황실 소유의 땅을 뺏었어요. 요거 그냥 참고로 이건 알아두시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알아야 돼. 언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 을사늑약하고 한일병합 사이쯤에 나왔네. 요 정도. 자, 그래서 얘네들이 토지를 뺏어가지고 조선 그 농민들이나 조선인으로부터 토지를 싸게 또는 강제로 뺏은 다음에 이걸 일본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나눠줬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장악과 이권 침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 일본이 차관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차관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은 그럴 필요 없다는데 야 니네 지금 개화해야 되잖아. 지금 개혁해야 되지. 근대화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 빌려줄게. 막 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한국의 지들이 사실은 요거를 또 빌려준다고 해서 학문 내정 간섭을 하잖아요. 식민지화에 다 이용을 해놓고 또 대한제국의 재정, 조선의 재정이 일본에 예속이 되게 된 거죠. 돈 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관을 강요해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으니까 어떻게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따 뒤에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의선, 경인선,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이제 독점하게 됐죠. 미국이랑 프랑스로부터 아까 요 경인선, 경의선을 요걸 다시 얘네들이 받아들였죠. 일본 애들이 사들였죠. 요거.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제 침탈은 화폐 정리 사업의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 기억하시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요 토지 약탈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은 중요도 순이 아니라 순서대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1번 방공령 시행. 방공령은 곡식, 곡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쌀 좀 사갈게 라고 했을 때 아이 우린 쌀 더 이상 없어 못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조일통상장정 이거 핵심 39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반공령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한 바로 그 조약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배경이 일본 놈들이 계속 곡물을 반출해 가고 그리고 흉년이 져가지고 조선 내 식량 사족이 부족하니까 이제 반공령을 한경도와 황해도에서 반공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반공령이 선포가 됐어. 그랬는데 이 반공령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냐면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때 통보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전해진 건지 아니면 받았어도 일본 놈들이 못 받았다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반공정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은 받은 적이 없다 통보를 그러면서 반공령 철회와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또 이걸 들어줍니다. 이게 반공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이번엔 상권 수호 운동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청, 상민, 수륙, 장정 등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외국 상인들이 막 난리를 피우면서 상권이 침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는 서울 상인들이 철시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철시. 그래서 대량에서 외국 상점들이 서울 퇴거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은 외국 상인들의 활동구역 제한과 국내 시장과 상인을 보호를 위해서 밑줄 그세요. 여기 시전 상인들이야.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어. 그러면 이름 알아두세요. 황국중앙총상회. 요거 알아두세요. 황국중앙총상회가 뭐 한 거예요? 시전 상인들이 모여서 뭐 한 거다? 상권 수호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상권 수호 운동. 자, 그 다음에 그냥 이걸 했다고요. 자, 효과는 별로 없었겠지. 왜? 이 상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시장에서 이겨내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상권을 지켜낸다고 해도 그냥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오긴 하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지. 지금 막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무튼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는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과 보안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요 반대운동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한번 보시고요. 오늘 중요한 게 요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그래서 배경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일본 놈들이 차관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 이제 사람 이름이랑 요 협회 이름도 다 알아놔야 돼. 단체 이름도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알아두세요. 서상돈 김광재가 발의로 시작해서 서울에서 자 국채보상 기성회까지 알아둬야 돼. 요 기성회가 조직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 2번입니다. 언론에서 특히 대한매일신보 네모 치세요. 대한매일신보는 여기 좀 이따 양기탁하고 배델이 세운 신문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황성신문 등 언론기관이 계속 밑줄 그세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금주 금연 운동 전개로 모금을 통해서 국채갚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요 국채보상 운동에서 앞장섰다는 내용이 거의 정답으로 나오면 이게 거의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통감부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에게 횡령행위를 씌워요. 그러니까 그 조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친일 단체인 일진회와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통감부 봐요. 여기 통감부를 잘 봐야 돼.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여기 조선 총독부 X야. 총독부가 아니라고 여기다 X가 세요. 이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요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난 게 1907년이죠.
그리고 한일 병합이 1910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 이 이전에는 통감부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답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총독부가 국채보상운동을 반대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왜? 총독부는 이때 있지도 않았어. 방해한 주체가 누구예요? 통감부라고, 통감부.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 보자고요. 자, 화폐 정리 사업과 국채 보상 운동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한일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왔던 고문으로 들어왔던 스티븐스하고 재정고문 메가타이죠. 이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 대한제국의 백동화 그거를 갑을병종으로 등급으로 나눠서 교환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상공업이 타격을 받고 금융기관이 파산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억지로 강요된 차관을 갚는 운동인데 대구의 서상돈 김광재가 발의하고 국채보상기성회가 주도를 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 총독부는 지금 아직 한일 병합이 되기 전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총독부는 한일 병합이 된 다음에 1910년 이후에 나오는 게 총독부고 아직 총독부는 없고 통감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